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600선 부근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 이 부근에서 멈추고 있는데 8월에 이 정도 시장이 선방하는 것은, 그러니까 버티는 것은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시장 전반에 걸쳐서 에너지가 한번 분출했다가 다시 죽어가는 과정, 이 분출을 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변곡점이 되는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하락 쪽에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떠받치는 에너지가 뭔지 모르지만 알아도 우리랑 상관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3.2%가 나왔는데 앞에 3%가 나오고 3.2%, 그러니까 역기저 효과가 사라진 이 시점의 3.2%는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심리적 관점에서 제가 대중심리를 잘 반영을 하는데 왠지 앞으로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점점 강하게 듭니다. 이 물가가 잘 가라앉질 않으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3.2%로 선방한 것은 앞으로 물가가 잡혀가지고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고, 제 마음속에서는 왠지 장기간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니까 더더욱 이제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태양광 발전도 에너지 생산 기업이 없는 한국 증시의 특성상 주식을 대체하는 용도로 쓰자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지금 정책 변화가 있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타민 댓글 확인하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절성은 있습니다. 이 중소형주 계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건 이제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건 철저하게 소위 말하는 작전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철저하게 작전이다라고 보면, 자, 연초가 있고 연말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6월을 기점으로, 6월 말을 기점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작전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금감원입니다. 금감원에서는 이상 현상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자, 이 금감원이 하는 역할이 그런 금융시장을 감독을 하고 또 이런 어떤 편법적인, 아니 위법적인 시세 조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제를 해 나가야 되고, 심한 경우는 검찰에 고발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금감원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실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걸 실적이라고 봤을 때 금감원에서 실적 압박을 느끼는 시점은 연초냐 연말이냐 놓고 보면 연초보다는 연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연말을 또 쪼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 이후 하반기가 실적 압박을 받을 거고, 또 하반기를 쪼개면 9월 말로 쪼개면 당연히 이 4분기가 실적의 압박을 받을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주식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중소형주가 4분기를 못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은 다 움직이고, 하지만 대체로 어떤 상식적인 측면에서, 상식이 아니라 합리적 추론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4분기가 좀 껄끄러울 것 같다. 요걸 기반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3분기, 이 3분기 7, 8, 9월 하고 4분기 때 못해가지고 기다리다가 1, 2, 3 요때 조금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성이라고 하면 1분기, 3분기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우면 작전을 하기가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절성이라고 본다면 이런 형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예, 저는 그냥 이게 재밌고 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예. 그래서 호캉스보다는 뭐 딱히 뭐 지금 재밌고 만족하고 있어 가지고 예,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데, 다만 이제 투자한 것 중에 빨리 회수가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 빨리 회수해서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을 하더라도 아마 한국에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중국 정부가 아예 본질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전에 중국은 지금 시진핑 독재의 중국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만든 시스템을 만든 게 이제 등소평인데, 그 권력을 저는 이제 아시아적 가치를 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유능한 사람의 독재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성공적인 모델이 싱가포르가 있고, 싱가포르는 유능한 사람이 독재를 해서 성공했고, 예, 또 무능한 사람이 독재해서 실패한 국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아적 가치를 보면 그 이제 서양인들을 보면 이제 이런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돼 있습니다. 토론 문화가 발달해 있고 상대방 존중하고, 감정보다는 이제 이성적인 어떤 그런 조율점을 찾는데, 한국 사람들은 감정 상하면 뭐 끝까지 반대하고, 한국 사람들은 유일하게 에너지를 얻고 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할 때, 남 잘 안 되게 하려고 할 때 굉장한 에너지를 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양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일정하게 어떤 유능한 독재가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걸 구현한 게 중국의 등소평입니다. 그래서 그 파벌도 만들고, 그러니까 공산당이 독재를 하지만 공산당 안에서는 또 이 독재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파벌도 만들고, 요 파벌이 그 세 개인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하나가 뭐 태자당이었나? 잠시만. 어? 왜 이래? 지금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유, 살짝 갑자기 뭐가 안 되는데. 음. 예. 아무튼 뭐 공창당 태자당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 그런 3대 파벌을 하고 또 자기 후계자를 바로 지정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후계자를 지정을 하면 그 사이에 다른 파벌에서 이 그러니까 주석이 나오고,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력의 견제라는 부분이 기능을 했었습니다. 왜 이러지? 뭐 지금 뭔가 기능이 이상해져 있는데, 아휴. 예, 일단 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과거의 중국과 지금의 시진핑 이후 중국이 바뀌었다. 그 시진핑 이후에 중국이 왜 이래? 예, 시진핑 이후에 중국이 바뀌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해킹을 당하나? 예.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어떤 단체 관광이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국제유가가 준동을 하기 때문에 항공은 그닥, 예. 카지노도 일본 쪽에 큰 카지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닥. 숙박은 글쎄, 뭐 제가 이런 걸 이용을 잘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행과 숙박 두 개를 보면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 온다고 해서 여행주가 크게 관심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숙박 쪽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어,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뭔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예, 공창당, 태자당 상하이방, 요거 검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PC가 이상해져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은 종목보다는 우리가 태양광도 하나의 종목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종목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초전도체 사기극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요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10년 만에 BMW나 아우디급 이상이다. 요런 내용이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고 현대차하고 거래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매우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의 어떤 하청업체, 그러니까 이걸 좋게 표현하면 공급망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예, 태양광 업무를 이렇게 외주를 준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외주를 주니까 뭐 우리하고 처음에 엮이면 다들 잘못되는데 또 오늘 방수업체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예. 그 금액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지금은 이제 방수도 우리가 직접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외주로 줬던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이 업체가 굉장히 잘하는 업체였는데 우리랑 엮이니까 못하고 그리고 그럭저럭 태양광 공사하던 업체도 우리랑 엮이니까 개판으로 해버리고 외주 줬더니 외주 업체도 개판으로 해버리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제가 이 외주 관리를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게 표현을 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자기 같다는 자기와 모르는 부분은 자기하고 같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사람 같으면 뭐 하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정말 이 외주 관리를 하려면 아예 붙어가지고 옆에서 못 하나하나까지 옆에 있으면서 지시를 해야 되는 게 외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리가 안 되고 업체들이 나태해지면서 그냥 자기들 업력에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 특히 뭐 방수업체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하고도 거래할 정도로 아주 잘하는 업체인데 이번에 자기들도 굉장히 나쁜 이 커리어가 남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하는 게 전부 이제 내재화를 하는데 내재화 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적지 않은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서 정말 이제 유능한 분들 아니면 마음을 내는 분들께서 도와주다 결국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재화한 건 굉장히 잘 되고 외주를 주면 엉망이 되고 그게 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외주를 주는 거는 관리를 못한다.
자, 요렇게 볼 수 있는데, 자, 하청이, 그러니까 공급망 관리 관련해서 현대차하고의 관련된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 이제 건너서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어떤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 어떤 기업보다 현대차하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까다롭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현대차의 품질이 세계적인 메이커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딱히 부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테슬라 좋다고 하지만 현대차도 국내 기반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거 이렇게 그 핸들 모양처럼 생긴 걸 누르면 알아서 차선을 계속 잡아줍니다. 깜빡이 켜서 이쪽으로 하면 이쪽 차선을 잡아주고, 이쪽 차선 잡아주고. 근데 테슬라는 이제 차선을 훨씬 더 잘 잡긴 하지만 테슬라는 깜빡이 켜서 넘어가면 이게 자율주행이 꺼져버립니다. 현대차는 살아있고. 근데 그 경험을 해보면 이게 훨씬 좀 편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하고 거래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현대차의 어떤 품질 기준, 납기 기준 이런 약속들을 계속 지켜왔다는 거고,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 뭐 태양광 쪽 업체들 대부분이 뭐 진짜 사기 정말. 예. 물론 이제 제가 외주 관리를 못한 것도 있지만 거의 뭐 체감으로는 거의 99%가 사기입니다. 잘하는 업체 1%가 있는데, 잘하는 업체들은 또 일을 골라서 하니까 어려운 일은 또 걸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능력도 없는 애들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기가 돼버리는, 이게 이제 지금 태양광의 현실인데, 만약에 이 지금 현대차하고 거래하는 기업들을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뭐 그런 업체들이 계속 걸러지고 해가지고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거래하는 업체들은 일반적인 중소기업하고 비교하면 체질이 무지막지하게 좋을 것이다. 현대차가 박하기는 하지만 뭐 또 많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박한 단가에 맞춰 나오면서 이미 이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현대차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올라섰듯이 현대차에 납품하는 기업들도 세계적인 브랜드로, 아니 세계적인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좋은 가격의 제품을 만들다 보면 이제 현대차 외에도, 현대차가 지금 수익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품질 측면에서도 많이 올라갔고 평판도 좋아졌고, 현대차에 납품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한번 거래해 볼까, 요런 이제 상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품 공급이 늘어나고 증설하고 이러면 성장을 장기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인데, 그 배경에는 현대차의 하청 관리, 그 외주 관리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하고 거래하는 기업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자. 예, 요런 관점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종목으로 다루는 태양광, 지금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특징이 있습니다. 출력 제어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태양광이 한창 피크 시간에 20% 정도 전기 공급을 담당을 해서, 그래서 최근에 뭐 에어컨 많이 틀어서 뭐 전력이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 정도 담당하면서 그것도 많이 쓰는 시간에 생산을 하면서 그런 공급적인 부분에서 리스크를 줄여놨습니다. 해소를 해버렸습니다. 아예. 비 오는 날에 에어컨 덜 트니까. 자, 그런데 여기 20%인데 휴일에, 공장이 안 돌아갈 때 휴일에는 거의 한 40%까지 올라갑니다. 태양광 비중이. 굉장히 이제 주력 비중으로 올라섰습니다. 주력 전력으로 올라섰는데, 이 출력 제어를 하라라고 하는 건 뭐 이제 주력이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휴일에 토, 일 뭐 몇 시간씩 이렇게 출력 제어를 하는데, 이 정도는 뭐 평일보다 휴일이 S&P도 떨어지고 하니까 발전 사업자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 출력 제어를 하면 아마 한 5% 정도 수익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개통 송배전망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 네, 송배전망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전의 개통을 쓰고 있는데 왜 니네 돈을 안 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송배전망 이용료가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되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발전 및 판매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비슷. 그러니까 뭐 이렇습니다. 한 전기가 85원, 송배전망 이용료 93원, 세금이나 뭐 기타 뭐 환경 부담금 이런 거 해서 210원. 그래서 독일의 전기 요금이 한 400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스페인은 뭐 이거보다 조금 적지만 한 100대 77 정도 돼서 역시 한 300원 정도 되고, 영국도 300원대 중반입니다. 한 65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한 45원 정도 되고, 한국이 15.8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이 개통 여유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나중에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지역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발전 사업자가 내야 되는 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야 됩니다. 즉 한국의 전기요금에서 구성을 살펴보면 발전 및 판매가 94원 정도 되고, 송배전망 이용료가 15원, 세금이나 뭐 부담하는 다른 어떤 부담금이 15원 해가지고 한 125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오를 거고, 이것도 저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개통망을 확충을 해서 보다 이제 안정적인 개통망을 구축을 하고,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 열리는, 한도나 이런 것보다 다 열리게 돼서 거기에 맞춰서 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한전 입장에서는 무슨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이런 거 할 때 다 건설비가 들어가는데, 태양광 발전은 알아서 건설비 해서 그냥 여기서 전기 사와 가지고 팔면 됩니다. 예. 한전 입장에서는 나쁠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창 쓸 때 피크 시간에 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가 생긴다. 근데 송배전망 요금을 높인다라는 건 전기 요금을 높이는 거니까 뭐 당장은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한계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 허가 커트제를 도입하는데, 이게 이미 개통 여유 용량 때문에 나와 있는 걸 그냥 법제화 하자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발전 사업에 대한 그런 기회가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해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아까 요금을 보셨겠지만 한국이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전기 요금이. 뭐 후진국보다 전기 요금이 낮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독점 기업, 국가가 독점을 해서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건데, 저는 이게 전기가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 더, 은행도 사실 한국전력처럼 하나로 모아가지고 국가가 하는 게 맞지 않나. 도대체 이 은행 저 은행이 있지만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그 은행이 많아가지고 소비자가 득을 보는 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은행을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정부가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이 한전의 독점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될 거고, 터무니없이 낮은 전기요금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의 수익도 오를 것이고, 아리백으로 인해서 RC 가격도 오를 것이고, 자, 이런 전망들을 기반으로 또 기회는 한정이 돼 있고, 그럼 뭐 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금은 잘 모르는 상태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이거 괜찮을 거 맞을까? 뭐 뉴스만 보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럴 때 해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이런 그 종목으로 다루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면 태양광이라는 종목은 굉장히 전도윤망하다.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붕 임대가 정부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때리니까 이제 지붕 임대에 대한 상황이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요구하는 게 이 사용전 검사. 이거 이제 개통이라고 합니다. 개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개통 전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주 일부라도 계약금 형태로 임대료를 지급을 하는데 뭐 요구가 많이 주면 안 되냐? 반 계약할 때 한 50% 주고 그리고 뭐 나중에 개통하면 한 50% 주고 이러면 안 되냐? 뭐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그걸 또 찾아보면 재무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르는데 의외로 괜찮은 데서도 이런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저걸 우리가 이제 약간 초반에 임대료를 선지급하는 형태가 되면 또 투자 기회가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물론 이제 진행을 안 할 거지만 우리가 이제 하다가 나중에 없을 때는 지금은 이제 할 게 좀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다가 없을 때 이제 그런 구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뭐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건 진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그 마치 뭐 예약이 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 5년 뒤에 큰 시세를 낼 종목이나 똑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당장에 이제 뭐 부정적이고 이거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간다 하면서 이렇게 되겠지만 결국 이런 뭐 한정된 자산이고 외국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고 한정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 사회나 한국전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한국전력에 기여한다는 것도 국가 전체에 기여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종목으로 치면 굉장히 핫한 나중에 이제 시장 관심을 받을 만한 아주 블루칩과 같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